네, 안녕하십니까. 유기합성화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황순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나마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선택해 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최대한 쉽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와 이제 교재에 대한 소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유기합성화학이라는 과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 수업이 어느 정도의 강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내용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에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기합성화학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유기화학 구조를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강의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기합성화학이라는 과목은 유기화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응용하는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학부생 1, 2학년 정도에서 접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는 유기화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 개설이 되고 보통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자, 이제 다양한 기본서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시게 되는데 기본서마다 내용상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기본서를 가지고 유기화학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셨어도 본 수업에서는 그 이제 합성적인 부분들의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이용하셨든 본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는 점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기본 과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생으로 치면 고학년 수준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대학원으로 치면 이제 석사 1학년 정도에 있으신 분들께서 접하시는 수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기본 과정을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해서 심화 과정을 공부해도 저 같은 경우도 느낀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일종의 좀 거리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합성화학 제가 강의할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과 심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기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합성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마스터를 해 드릴 거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심화 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특별한 거리감 없이 이제 연속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본 강의 목표가 있고 제 강의 수준은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뭐 기본서 같은 경우도 이제 원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긴 한데, 이제 아직도 기본서에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한글 번역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긴 하시겠지만, 그 영어적인 표현, 유기화학의 영어적인 표현이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화과정 이후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심화과정 이후는 보통 이제 원서로 되어 있는 이제 좀 고급 수준의 유기화학 교재나 논문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제 영어적인 표현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과정 이후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어적인 표현이 분명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교재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 내용과 이제 영어적인 표현이 같이 섞여 있긴 한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영어적인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제 미리 좀 참고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화학 구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기화학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재에서 예를 들어서 아세톤 같은 화합물을 그려라 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리시게 됩니다. 근데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구조를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 다 나타내고 헤테로 원자 나타내고 수소 원자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시게 되면은 그리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삼각 구조로 그리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삼각 구조를 이용해서 그리시게 될 거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 원자도 나타내고 헤테로 원자 다 나타내는 식으로 그려져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는 중간에는 대부분 이렇게 삼각 구조로 그리게 될 겁니다. 삼각 구조는 탄소 원자는 나타내지 않고요.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는 나타내지 않고, 헤테로 원자는 나타내게 되고, 헤테로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두 쌍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비공유 전자쌍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타내지 않고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단계나 꼭 필요한 단계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유기합성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기합성화학에 대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제일 먼저 유기화학과 유기합성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합성의 배경과 필요성, 이제 챕터 1.1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다음으로 유기합성의 설계와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합성화학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합성 도구로 사용되는 이제 유기화학적인 반응들, 이제 단위 반응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유기화학과 유기합성화학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유기화학, 영어로 오가닉 케미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핵심 원자인 탄소 원자가 또 다른 탄소 원자 및 다양한 헤테로 원자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유기화합물의 물리화학적인 특성, 입체화학 및 이들의 유기화학 반응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는 당연히 탄소 원자죠. 유기화합물을 탄소화합물, 유기화학을 탄소화합물의 화학이다라고도 명명하기 때문에 유기화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자는 탄소 원자가 되고요. 이 핵심 원자인 탄소 원자가 또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탄소-탄소 결합, 그리고 탄소 원자가 다른 헤테로 원자와 만들어내는 결합들, 그 결합들이 결합들이 이제 합쳐서 되어 있는 게 유기화학 구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테로 원자는 이제 수소 원자를 비롯해서 질소, 산소, 그리고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1주기, 2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고 3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 중에는 인과 황, 이러한 헤테로 원자들이 유기화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화학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부화하시면. 자, 제일 먼저는 유기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즉, 유기화합물이 어떠한 결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부분의 유기화학 구조들은 공유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온성 문자들이 이제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구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형식 잔해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명 구조를 그리는 방법들, 유기화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유기화학 첫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다루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극성과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화합물이 전자의 이제 배양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A와 B라고 하는 원자가 있고, B라는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화합물의 이 결합에 있어서 전자적 배양은 이제 B 쪽으로 좀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들로 되어 있는 유기 분자의 이제 각각의 결합들의 전체적인 합이 그 화합물의 전체적인 극성이 되고요. 그런 극성을 가지고 그 화합물과 다른 화합물들이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걸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는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들이 대부분 이제 극성을 띠고 있는 극성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CCl4 같은 경우 각 결합마다 분명히 원자의 극성도는 다른 결합의 극성은 있긴 하지만 분자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인 화합물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분자의 극성이 없는 화합물들을 비극성 화합물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분자 간의 힘은 그 구성 화합물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산성인 수성 원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소 결합이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극성인 화합물들끼리는 극성 화합물의 이제 힘, 보통 쌍극자 힘이라고 명명을 하죠. 쌍극자 힘, 그리고 쌍극자 비극성 화합물과 관련된 쌍극자 유발쌍극자 힘, 그리고 비극성 화합물들끼리의 결합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분산력, 그렇게 다양한 힘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고, 이런 분자 간 힘이 영향을 미치는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와 녹는 점, 멜팅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입체화학이에요. 스테레오케미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평면에 그리는 2차원적인 유기 분자가 실제로는 공간에 존재하는 3차원적인 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3차원적으로 유기 화합물들이 어떠한 배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입체화학이죠. 그래서 그 분자가 카이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카이랄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킬할성이냐, 비킬할성이냐 그런 것들을 따지는 카이랄리티에 대해서 먼저 배우셨을 거고, 그로부터 유래되는 이제 광학 활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sp3로 혼성화되어 있는 탄소에 단 여기서 A, B, C, D는 모두 다 다른 원소고, 여기는 탄소 원자고요. 요거는 그냥 A, B, C, D에서 해당하는 요 C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D라고 하는 원자가 모두 다 다르고 이 sp3로 혼성화되어 있는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을 때 이 탄소의 입체적 배양을 RS 요거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체화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RS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식은 같지만 입체적인 구성이 다르든지 아니면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 배열이 다른 그런 이제 이성질체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요. 자, 이제 유기화학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다양한 작용기와 이들의 유기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즉, 어떠한 작용기가 어떠한 반응 메커니즘을 거쳐서 다른 작용기로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내용들. 대부분의 유기화학 교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런 이제 합성되는 유기 분자들의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분석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분석법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화학 시간에 배우시지 않고 기기 분석이라는 이제 강의명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크게 보면은 분석법도 유기화학의 큰 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적외선 분광법이라고 하는 IR, 이제 자외선 분광법이라고 하는 UV, 그리고 이제 질량 분석법이라고 하는 MES, 이제 마지막으로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자기 공명 분석법이라고 하는 NMR,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제가 실제로 강의하게 되는 유기합성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요 세 번째, 다양한 작용기와 이들의 유기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요것들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이제 차차 공부하시면서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기합성화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합성화학은 이제 신세시스라고 하는 합성을 기반으로 한 유기화학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유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출발 물질로부터 목표 분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기합성화학이 대상이 되는 물질,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천연물과 이제 인공합성물,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천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이제 어느 정도 특별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질들 위주로 이제 천연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해서 구조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밝혀진 구조를 이제 합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천연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활성이 없는 물질 전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합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생리 활성을 가진 물질들이 1차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천연물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생리 활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 합성물로 구분이 되죠. 인공 합성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의약품, 농약, 식품 첨가물, 합성 플라스틱, 합성 섬유, 유기재료 등 실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이죠. 이러한 천연물과 인공 합성물이 유기 합성 화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합성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전합성과 합성 방법론으로도 이제 구분이 되고요. 자, 도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유기합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전합성과 합성 방법론, 메소돌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합성 방법론으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전합성 같은 경우는 그 합성 대상이 되는 물질에 따라서 천연물이냐 인공 합성물이냐라고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인공 합성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이 대상이 되고요. 전합성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물질로부터 최종 타겟 물질까지 짧으면 두세 스텝, 길면 40스텝에서 50스텝에 걸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 학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합성 같은 경우는 합성 반복론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단일 반응이에요. 보통 한 단계 반응, 길면 두 반응에서 세 반응 정도에 해당하는 반응들을 그 반응들에 사용되는 시약이나 촉매나 합성법들을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방법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합성 방법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인류는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자연으로부터 고대로부터 이제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을 자연으로부터 얻어서 이제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4가지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히만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일 먼저 살리실릭 엑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물인데 버드나무 껍질을 씹었을 때 이제 두통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고전적인 치료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 버드나무 껍질에 두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출한 물질이죠. 그래서 그 추출한 물질이 살리실릭 엑시드였고, 살리실릭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의약품적으로 좀 더 응용하기 위해서 자, 이쪽에 페놀성 OH 그룹의 이제 아세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자, 이게 이제 아세틸 그룹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낸 물질이 그 유명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광범위하게 쓰는 해열 진통 소염제고요. 최근에는 이제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약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큐라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 고대에는 이제 화살초 끝에 묻혀서 이제 사냥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했었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런 물질이 의약품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이제 그 효과를 잘 이용하면 의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톡스죠.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물질이나 천연으로부터 분리한 물질,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보톡스보다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인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 수축을 일으킵니다.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그거를 의학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큐라레나 보톡스처럼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그것들의 효과를 잘 이용하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충분히 응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물질들도 이제 유기합성화학의 대상이 되는 물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인디고라고 하는 물질과 알리자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색소죠. 그래서 인디고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색소여서 이제 청바지 같은 데 원료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알리자린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색을 필요로 하는 쪽의 색소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한 일인데,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얻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필요한 물질들을 얻어내기 힘들어지는 단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류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쪽에 연구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라든지 뭐 합성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인류가 이제 진화가 되면서 자연과학 기술도 같이 더불어 발달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식이 축적되고 유기합성 기술이 발달하고 분리분석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고 이제 비료와 농약 같은 합성법이 개발이 돼서 식량 증산에 기여를 하고 기하도 해서 하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신조제 물질들도 실제로 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기합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즉, 인간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기합성화학이 필요로 한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교재에서 예로 들고 있는 물질이 이제 리피토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리피토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파이저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의약품이고요. 리피토라고 하는 이름은 상품명이 되고, 그 성분명은 이제 아토로바스타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 끝에 있는 스타틴이라는 용어만 따서 스타틴 계열 약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자, 체내에서 지질을 합성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효소 중에 대표적인 게 HMG-CoA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리피토라고 하는 물질은 그 HMG-CoA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저해합니다. 그 효소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이제 지질이 더 생성되지 않게끔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피토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 2위를 다투던 이제 의약품이었는데, 좀 더 활성이 좋은 이제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최근에는 조금 판매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자연으로부터 생리활성이 있다고 알려진 천연 물질을 분리를 해서 그거의 구조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생활에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합성적인 이제 타겟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유기합성화학은 천연물의 구조를 확인하고 대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즉, 천연으로부터 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을 분리해서 구조 분석을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예측된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위적인 합성법을 통해서 그 예측된 구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화합물과 천연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비교해서 그 두 화합물이 정확히 매칭한다. 그러면 천연으로부터 분리한 화합물의 구조가 맞게 예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연으로부터 분리된 물질의 구조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물질이 굉장히 좋은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의약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합성법을 개발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 게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텍솔 역시 상품명이고요. 성분명은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물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성 암인 이제 난소암이나 유방암 같은데 굉장히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기존까지 텍솔 같은 경우는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유기화학자들이 이제 이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최 2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화합물을 전합성한. 보통 최소 40단계에서 50단계 정도의 합성 단계가 필요해요. 이러한 텍솔 같은 골격을 가진 화합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돈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는 힘든 화합물이긴 한데 항암제로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스텝 정도에 걸쳐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반응 시작 물질이 킬로그램 단위로 반응을 해도 끝에는 수 밀리그램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엄청난 많은 양을 반응을 해도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양은 굉장히 소량이라는 거죠. 그런 합성법을 이용해서 이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을 항암제로 사용되기에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을 항암제로 사용할 때는 자연에서 이러한 물질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쪽 골격을 텍산링이라고 하는데 텍산링만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자연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자연계로부터 분리를 하고 이 물질을 이제 나머지 카운터파트와 반응을 시켜서 이제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합성법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영어로는 세미 신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솔같이 이제 구조가 복잡한 물질들은 전합성을 통해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자연으로부터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고 있는 물질을 찾아서 분리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최종 물질을 합성하는 그런 이제 반합성 단계를 통해서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연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유기합성화학이 필요합니다. 즉, 화학적으로 보면 유기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분자 수준에서의 생명 현상을 관찰한다든지 생합성 반응, 체내 대사 과정과 생리활성 메커니즘 등을 규명하는데 유기합성화학이 필요합니다. 즉, 생체 내에서 분리되는 그 생리활성 물질은 그 존재하는 양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얻어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가 예측되어 있는 그 생리활성 물질을 실제적으로 합성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생리활성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규명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예로 들어 있습니다. 평활근 이완이나 수축, 그리고 이제 혈액응고, 염증 유발, 위산 분비 등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염증 유발과 통증과 관련된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두통약이나 해열제로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뭐 가장 유명한 약 중에 하나죠. 이부프로펜 같은 계열 물질을 이제 엔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고 그 물질의 작용 기전들이 이렇게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의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있다라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적 도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본인의 유기화학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서 새로운 유기합성 반응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데 유기합성화학이 필요로 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즉, 유기합성의 설계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A 화합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즉, 이 화합물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인 탄소 원자가 다른 원자들과 어떠한 결합 배열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화합물에 어떠한 작용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화합물에 카이랄 센터가 몇 개, 입체 중심이 몇 개가 존재해서 그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이성질체들이 총 몇 개가 있으며 이제 그 이성질체 중에 실제적으로 활성이 있다고 알려진 게 어떤 물질들인지 그런 입체 이성질체의 유무와 그거에 따른 활성도까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목표 분자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두 번째로 합성법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합성법은 3단계로 나오는 이제 그 공업적 합성법과 통틀어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이 돼요. 처음에 실험실적인 합성법을 설계하게 되고
그 실험실적인 합성법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공장화 단계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험실적인 합성법 단계에서는 이제 작용기들, 앞에 작용기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작용기들을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도입을 할 수 없으면 어떠한 작용기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즉 어떠한 전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가장 핵심 권력이 되는 탄소-탄소 결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선형 합성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수렴 합성법을 따를 것인지, 그거는 이제 그 반응 스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이렇게 어떤 합성법을 따라서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작용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반응 이외에 다른 부반응이 이제 초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기 같은 경우 반응이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는 작용기에 이제 보호기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보호기를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꼭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호기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보호기 처리하는 단계와 그 처리된 보호기를 탈보호시키는 그 두 단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합성 루트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호기를 처리하지 않고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보호기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반응 선택성이라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응, 당연히 이제 그런 반응들로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녹색 화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그 실험실적인 합성법이 이제 세팅이 다 되면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공장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공장화 방법을 실험실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방법을 그대로 배수화시켜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험실적인 합성법과 공장화 방법에서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실적인 합성법을 가지고 이제 배수화시켜서 공장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따로 없고, 그 합성 루트를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응용해서 새롭게 공장화 방법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바로 경제성이에요. 즉,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수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고, 경제성과 더불어서 다른 또 필요로 하는 이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조건과 후처리가 단순해야 되고요. 잘 알려지고 검증되어 신뢰될 수 있는 반응이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반응 선택성이 높아야 되고, 반응 기질과 반응 시약의 구입이 용이해야 된다.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반응 조건이 이제 안정해야 된다.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반응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성도 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한 반응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반응 루트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경 친화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입이 돼야 되겠죠. 자, 환경 친화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최근에 녹색 화학이라는 용어로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영어로 이제 그린 케미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도 깨끗한 화학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게 녹색 화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제품의 디자인과 설계, 생산 및 활용에 있어서 유해 물질의 사용이나 생성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교재에 보시면 녹색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읽어보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중에서 용어 하나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면은 원자 경제성을 이제 높이는 단계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 원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응물로부터 생성물로 얼마만큼의 수율로 좋게 변환이 됐느냐라는 것을 원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화학식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만나서 C와 D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A와 B는 반응물이 되고요.
자,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얻어내고자 하는 생성물입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이 반응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생성되는 부산물이 돼요. 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자 경제성을 계산해보면 원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반응물 A와 B의 분자량의 합분의 실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물질인 생성물의 분자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생성물이 C가 되겠죠. C의 분자량. 즉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부산물이 만들어지는데 부산물이 적게 만들어지면 생성물이 생성되는 분자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원자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경제성은 높여지는 쪽으로 반응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생성되는 부산물이 적어야 되고 반응을 한 번 했는데 생성물이 굉장히 적게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반응을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원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 쪽으로 당연히 합성 루트를 설계하셔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또 좀 더 드릴게요. 자, 이런 화합물은 이제 이쪽 부분이 알릴이 되고, 이쪽 부분이 알릴이 되고, 이쪽 부분이 바이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릴 바이닐 이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쪽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클레이젠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 기술입니다. 이 화합물을 가열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전자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런 화합물로 변환이 되게 되죠. 반응물로부터 반응 조건에 가열을 해서 반응을 시켰더니 생성물만 만들어졌어요. 부산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산물이 전혀 없어요. 즉 원자 경제성 아까 그 공식에 넣어 보게 되면은 반응물로부터 생성물로 100%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원자 경제성이 100%인 거예요. 즉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반응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원자 경제성이 100% 정도의 수준을 가진 반응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응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좀 효율이 좋은 반응을 개발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먼저 화학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선형 합성법과 수렴 합성법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합성법은 말 그대로 리니어 신세시스, 반응 출발 물질로부터 최종 물질까지 그냥 1차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만들어내는 합성법을 말해요. 즉 A라고 하는 화합물을 B랑 반응시켜서 A, B를 만들고 이 화합물에 다시 C를 반응시켜서 A, B, C 만들고 즉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A, B, C, D, E, F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합성법이 선형 합성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 합성법에 있어서 최종 화합물의 반응 수율은 각 단계 반응 수율의 누적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쪽에 나오게 되는 이제 수렴 합성법과 기울여서 이제 이 수율이 계산되는 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율 계산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는 먼저 가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A, B, C, D, E, F라고 하는 각각의 물질은 사용될 수 있는 총량이 100개고 반응 조건에 따라서 100개가 다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이하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 각각의 단계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여기서는 A와 B, 여기서는 A, B와 C 각각의 반응 단계에서 반응물끼리는 1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반응 수율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A 같은 경우는 실제 100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00개. B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도 100개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즉 A 100개, B 100개가 반응을 해서 80%의 수율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A, B는 8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A, B와 C가 만들어지게 된다. A, B와 C는 1대1로 반응을 해요. C는 100개가 있지만 실제로 A, B가 80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80개밖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B 80개, 80개. 그럼 ABC는 64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D도 64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64개씩 각각 반응을 해서 80% 수율로 진행되니까 얘가 51% 정도, 51.2%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수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E도 51로 반응을 하면은 얘가 41% 정도 나오고요. 41개와 B, F가 41개가 다시 반응을 하게 되면은 32.8% 정도의 수율을 얻어지게 됩니다. 즉 A, B, C, D, E, F가 반응에 사용될 수 있는 총량은 100개이지만 실제 합성된 물질을 가지고 다시 반응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만들어낸 물질, 합성 물질의 반응 개수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좀 달라진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수렴 합성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 최종 물질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여기서는 AB 쪼개고 CD 쪼개고 EF로 쪼갰죠. 각각의 물질들을 쪼개서 먼저 합성을 해놓고 이렇게 먼저 합성을 해놓고 이것들을 다시 이제 엮어서 최종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합성법이 수렴 합성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컨버전트 신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렴 합성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그 선형 합성법보다 반응 수율이 높아요. 반응 수율이 높고 합성에 있어서 위험성도 좀 적기 때문에 그 전합성 같이 좀 여러 단계를 필요로 하는 반응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렴 합성법을 따라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앞에 가정했던 내용 두 가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응 수율을 계산해 보면 A, B, C, D, E, F 총 100개가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이 100개씩 다 반응을 하게 돼서 A, B는 80%의 수율이니까 80개, 얘도 80개, 얘도 80개, 각각이 80개씩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앞에 선형 합성법과 수렴 합성법의 가장 다른 점은 처음에 제시된 반응 물질들 100개를 모두 다 반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선형 합성법은 1차적으로 계속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지니까 만들어낸 물질의 그 개수에 맞춰서 그 새로운 이제 반응 물질이 사용이 됐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A, B, C, D, E, F라고 하는 게 100개가 다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합성에 있어서. 그리고 A, B, C, D가 만나서 만들어진 A, B, C, D는 80개가 80%의 수율로 만들어지니까 64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EF가 8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A, B, C, D가 64개니까 80개 중에 64개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요게 반응을 해서 최종 51.2%의 수율로. 즉, 실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횟수는 똑같아요. 여기도 5번이고 앞에도 5번이긴 하지만 사용될 수 있는 그 반응 물질이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율은 좀 더 높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계산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내용이 유기 합성화학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합성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한 유기 합성 반응들, 좀 이제 단위 반응을 설명드릴 텐데 그러한 유기 합성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 합성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 반응 생성물의 형태적 변화에 의한 분류.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화합물로부터 B라고 하는 화합물, 이게 반응물이 될 거고 이게 생성물이 되겠죠. 반응물로부터 생성물이 만들어졌는데 A에 있던 어떤 작용기가 B에서 다른 작용기로 변환이 됐다는 거예요. 즉 생성물의 형태적 변화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는 거고, 두 번째, 반응 기질 또는 탄소 반응 중의 반응 행태에 의한 분류는 이 반응이 어떠한 화학종들끼리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즉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반응 중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했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제 외형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좀 구분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성물의 형태적 변화에 의한 분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5가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 뒤쪽에서 다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반응들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런 점만 생각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치환 반응이 있어요. 치환 반응이 있고, 두 번째 제거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가 반응, 그리고 이제 재배열 반응. 재배열 반응 같은 경우는 자리 옮김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배열 반응이 있고, 마지막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응 과정에 포커싱을 한 분류법에 따라서는 반응하는 기질이 보통 이제 친액체, 친전자체가 많이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온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반응을 하는 경우 극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라디칼 반응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화학종들끼리 일어나는 반응, 비극성 반응.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것들에 대해서도 뒤쪽에 다시 다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쉽게 그냥 이번 시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 작용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취한 반응, 뭐 제거 반응, 아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취한 반응은 이제 substitution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탄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던 어떤 작용기가 다른 작용기에 의해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라고 되어 있던 이런 작용기가 Y로 변환되는, 치환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거 반응은 이제 인접한 두 개의 탄소, 요 인접한 두 개의 탄소 원자에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던 X와 Y라고 하는 원자나 원자 단위, 염기 조건에서 이제 이 두 치환기들이 제거가 되면서 새로운 파이 결합을 하나 만드는 그런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거 반응이고요. 자, 세 번째 첨가 반응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제거 반응이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적으로도 보시면 앞에 제거 반응의 생성물이었던 알켄 화합물이 첨가 반응에 있어서는 반응 기질이 되죠.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던 물질, 이 알켄이라고 하는 물질이 X와 Y라고 하는 물질과 만나서 첨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파이 결합 하나가 끊어지게 되고요.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새로 생성되는 그런 반응으로 진행되는 게 첨가 반응입니다. 자, 네 번째 재배열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타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뭐 특징적인 구조로 나타내긴 좀 힘들고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원자단이 분자 내의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게 원투 재배열 반응과 고리염 협동 반응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리염 협동 반응 교재에 나와 있는 크게 네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리화 첨가 반응, 사이클로 어디션이라고 하는 반응이고요. 요 예시로 나와 있는 반응은 이제 사이클로 어디션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디엘스 올더 반응이죠. 다이인과 다이에노파일이 만나서 사이클로 헥센 고리를 만드는 그런 고리화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알켄 분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인 M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고리압 첨가 반응이나 N 첨가 반응은 보시면은 파이 결합이 사라지면서 새로 시그마 결합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 루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오비탈들의 오버랩을 가지고 이제 반응을 설명하게 되는데, 다이인 같은 경우 두 개의 파이 결합이 있었고, 다이에노파일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파이 결합이 있죠. 그 두 개와 한 개의 파이 결합이 만나서 최종 생성물에는 한 개의 파이 결합만 존재해요. 그러면 두 개의 파이 결합이 사라진 거고, 두 개의 파이 결합은 이렇게 시그마 결합으로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은 다시 이제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전자 고리화 반응, 일렉트로 사이클릭 리액션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마 결합 재배열 반응이 있습니다. 즉 시그마 결합, 여기 탄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이루고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이 반응 과정을 통해서 다른 위치로 변환을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옮겨나가는 위치, 여기를 1번이라고 가정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1,5 시그마 결합 리어레인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옮겨가는 부위에 따라서는 조금 더 다양한 반응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화환원 반응,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신 게 당연한데, 유기화학적인 측면에서 산화환원 반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적인 산화 반응은 산화수가 늘어나는 반응이고요. 환원 반응은 산화수가 줄어드는 반응입니다. 산화수가 늘어나는 반응은 대표적으로 탄소 사이의 결합이 늘어난다든지, 탄소 수소 결합이 수소 원자 대신에 전기 음성도가 더 큰 탄소 원자보다 더 큰 원자로 이제 바뀐다든지, 아니면 탄소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산화수가 늘어나는 반응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유기화학적인 반응에 있어서 산화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중결합이 사라졌지만 탄소, 산소 결합이 두 개가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기화학적으로 산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알코올 같은 화합물이 산화 과정을 통해서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더 산화가 될 수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카복실릭 엑시드까지 산화되는
알코올로부터 산화되는 것도 이제 산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의 흐름이죠.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화 반응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산화 반응의 역반응이에요. 정반대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줄어드는 반응이고, 자, 수소원자 같은 것들이 첨가돼서 이제 이중결합이 사라지면서 알켄 분자가 알케인 분자로 변하는, 그리고 앞에 봤던 이제 산화 반응의 역반응이죠. 알데하이드나 카복실산이 환원 반응을 통해서 알코올로 다시 환원되는, 그리고 이렇게 X라고 되어 있는, 보통 X는 탄소, 이쪽이 탄소 원자인데 이쪽 탄소 원자보다 전기음속도 큰 원자가 수소 원자로 바뀌는 그런 반응들이 환원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한 반응부터 산화 환원 반응까지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서 한 챕터마다 다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반응들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요약하면서 이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유기화학과 유기합성화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기합성화학은 유기화학의 큰 틀에서 보면은 한 부류이고, 자, 합성적인 부분, 유기합성 반응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유기합성화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생활에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기합성화학이 필요하고, 두 번째, 천연으로부터 분리된 생리활성이 있다고 알려지는 천연물질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게 활성이 있다면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위한 그런 합성 과정,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한 방법, 그런 과정을 위해서도 유기합성화학이 필요하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고, 자, 세 번째로는 자연과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합성적인 부분이 유기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생리활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유기합성화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지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 실제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즉 유기합성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선형합성이냐, 수렴합성이냐도 설명을 드렸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제 그린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린 케미스트리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제 그 원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증가시키는 게 좋은지, 그리고 원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합성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죠. 취한 반응이냐, 제거 반응이냐, 그리고 이제 첨가 반응이냐, 자료 옮김 반응, 재배할 반응을 자료 옮김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재배할 반응이냐, 아니면 산화하는 반응이냐, 이제 그 생성물의 그 형태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반응이 어떤 화학종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극성 분자들끼리 일어나느냐, 이제 그런 경우는 극성 반응이 될 것이고, 비극성 분자인 라디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라디칼 반응, 그런 식으로 극성 반응과 비극성 반응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기합성 화학에 있어서 이제 개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 유기합성 화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